겸손은 다스베이다 제 276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패셔니스타 박시영 대표. 아니, 오늘 아침에 헤어 괜찮던데. 아니, 굉장히 착해 보이지 않았어요? 부끄러워. 자, 휴가 잘 갔다 왔어요? 네, 하루 이틀 쉬었고, 이제 촛불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제 신발만 보는 거야. 혹시 나는 먼저 신었을 줄 알고, 그걸 받아서. 그래서 언제 나오냐, 저도 모른다. 자, 여론조사 꼭 전 세계 유일의 구독자 여론조사. 구독자 10,000명 돌파했습니다. 예, 전 세계에 없는 모델이에요. 10,000명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10,000명이. 거예요. 예. 예. 손 한번 들어보시죠. 구독하신 분들. 들은 사람들도 확인해 봐야 돼.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여론사, 비싼 게! 자, 저희가 주중으로는 총선 특집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날 조사를 했어요. 예. 근데 이 조사에서 보수가 좀 더 많이 잡혔죠. 이게 주중 조사는 한 2, 3% 정도 주말보다는 보수가 더 잡히는 경향이 있고, 이번에도 보수가 조금 더 표집이 됐는데, 그걸 감안하고 보세요. 그리고 주중에 총선 조사할 때는 최대한 바이어스가 없도록 아주 단순하게 묻습니다. 네, 질문 항목도 줄이고 현안 질문 빼요. 현안 질문 하면 약간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데. 현안 질문도 맨 마지막에 한두 개 정도밖에 안 해요. 한 2, 3% 정도 이때까지 해보면 보수가 더 표집이 되는데, 그런데 민주당 0.9 상승, 국민의힘 1.8 하락. 이게 언제냐면 8.15 광복절 기념사 바로 다음 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수요일이니까 지난주. 지난 조사보다 민주당 우위로 2.7%가 더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2, 3%가 보수가 더 나와야 할 게 2.7%가 더 벌어졌으니까 광복절 기념사가 약 5% 정도 지지율을 떨어뜨린 효과를 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상당히 연구하셨네. 정당 지지율 격차는 주중인데 10%가 넘었고, 대통령 지지율도 한 2.4% 정도 하락했어요, 주중에는. 그러니까 확실히 광복절 기념사가 임팩트가 있었어요. 거꾸로. 거꾸로. 네. 본인은 지지자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했겠지만, 민주, 진보, 인권, 이게 반국가 빨갱이래잖아. 아니, 인권 이런 말을 들으면 중도층도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필요한 말이잖아요. 네. 근데 다 묶어서 반국가, 네. 김어준 얘기한 거죠, 뭐, 사실. 뭐로서 자기들 다 반국가야.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그 반응이 있었던 거고요. 투표할 의향 물어봤고 항상 물어보는 거. 민주당 지지층이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저구 투표층이 더 많습니다. 의지가 더 높아요. 국정 안정이냐 실정 심판이냐 총선 프레임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이것도 살짝 더 벌어졌어요. 네, 좀 더 벌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습니까? 9% 사이 정도 났거든요. 이것도 역시 민주당이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네. 권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35대 30 나왔거든요. 이게 5%밖에 차이 안 나나 싶겠지만 총선에서 5%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서울정만 따로 천명 조사했을 때도 이 정도 격차였거든요. 그렇죠. 예. 꽃 말고 다른 전화면접 조사 보면 막 경기도에서 이기는 조사도 나와요.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그건 뭐야, 그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여론조사 아니지, 그건. 인천 경기 지역이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거든요. 2배 가까이. 서울에서 부동산이 많이 뛰니까 30, 40대 분들 중에서 좀 전세 살기 어려운 분들이 경기도로 많이 이사를 했잖아요.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민주당 쪽이 더 좋아지고 서울은 좀 더 어려워지고 이게 뭐 다들 아는 상식적인 얘기인데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앞선다? 그런 조사가 있더라고. 그럼 뭐야, 그 진짜. 아, 진짜.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들 이게 진짜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는 조사가 전화 면접 조사상에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재밌는 대목은
부산, 울산, 경남이 34.7대 34.7이야. 가끔 이런 조사 나옵니다. 부울경은. 똑같이. 예. 대전, 충청, 세종에서는 박빙 보수 우세입니다. 충청은 박빙이에요, 사실상. 예. 예. 대전, 충청, 세종이 좀 다른데 어쨌든 합쳐놓으면 보수 박빙 우세가 주중에 나오고 주말에 하면 진보 박빙 우세가 나와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강원, 제주 이것도 박빙 보수 우세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주는 민주, 강원은 국힘. 네, 맞습니다. 예. 인구가 강원이 좀 더 많으니까 저렇게 잡히는 거죠. 연령대별로 보자면 20대 남성은 20대 27로 보수 우세예요. 7% 우세죠? 근데 20대 여성이 20% 민주당 우세예요. 그래서 합해 놓으면 민주당 우세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대목이 60대가 보수가 압도적으로 우세할 것 같은데 아니고 박빙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전략적으로 보면 60대에서 40% 득표가 목표예요. 6040, 70세 이상은 30%, 7030. 이거를 이제 얼마나 근사치에 육박하느냐에 따라서 총선 의석수가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60대는 사실상 박빙에 가깝습니다, 이제.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이 박빙에 가깝다. 아무래도 총선의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경제가 될 것 같아서 경제 운영 능력은 누가 낫냐? 윤석열, 문재인. 요 구도로 총선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건 역시 20대 남자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20대 남성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더 잘한다고 52%예요. 야, 실제 경제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인식과의 싸움이니까 여론조사. 20대 남성의 인식은 경제 윤석열 정부가 잘하지. 국민의힘의 전략에 20대 전략은 그렇게 나갈 겁니다. 문재인 정부를 계속 소환해서 그렇죠. 뭔가 이슈화할 거고 커뮤니티에서 그런 글들을 도배를 할 거예요. 30대 이상 넘어가면 어림도 없는데. 그렇죠. 택도 없죠. 예. 지금 민주당이 20대와 30대 초반에 먹힐 만한 인재를 많이 찾고 있대. 좀 괜찮아 보여. 예. 본인이 박수를 쳐, 자기를. 자, 방송국 장악하고 나면 이제 유튜브 때려잡을 거란 말이야. 김어준 때려잡겠죠. 당신들이 무서울 것 같아? 윤미향 의원 보세요, 지금. 수십 개 던져서 지금 다 없어지고 영수증 남았는데 재판하고 있잖아. 아니, 내가 십몇 년간 그렇게 당해오긴 했는데 이번에는 야, 방송국은 다 제꼈으니까 유튜브 저기만 시키면 된다. 뭔가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자, 그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 그래서 경제는 어떻게 전망합니까? 나빠질 것이다, 45. 비슷할 것이다, 36. 대통령 지지층도 나아질 것이라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 그 경제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폭망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 인식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총선 조사할 때 총선 영향 요인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두 가지가 압도적으로 나왔거든요. 경제하고 후쿠시마 방류 문제였어요. 해양 투기권이었는데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경제는 안 좋고 실제로 이제 해양 투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반감이 정권을 향해서 가겠죠. 하반기 경제는 더 나빠질 거란 말이야. 그 수치로 내년 총선 평가를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루 빨리 한시 바삐 언론 장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뉴스 안 나가게. 그리고 이제 막 유튜브 때려잡아야지. 조심해. 자, 이거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거고요. 저희는 전화 면접 중심으로 조사를 할 것이고 ARS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주 말에 한 거예요. 이때는 한미일 보도가 한참 될 때예요. 광복절 여진과 한미일 동시에 영향을 미쳐서 민주당도 상승, 국민의힘도 상승. 대통령도 그 한미일 덕분에 실제로 보수층이 많이 결집했어요. 크진 않지만 그러니까 한미일의 덕을 봤어요. 네. 금토 조사하는데 그때 제일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전화 면접 조사. 7%가 뛰었죠. 밑에 ARS 8.9%포인트가 지난주 대비 상승했거든요. 보수층이 확실히 결집했다는 얘기죠. 네, 몰리다가 대통령 한미일 가서 막 그림은 좋잖아. 이때 조사할 때는 보수가 일정 정도 결집을 했어요. 예. 그리고 광복절 기념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 이 반국가 세력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그리고 시민단체. 지금 민주당 당원이 245만이잖아요. 245만은 반국가 단체 일원입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한테 투표한 네.
그 절반의 국민이 다 반국가 단신.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 그렇지. 있군요. 대통령이 말하는 이 반국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야당하고 뭐 시민사회 아니겠어? 그 발언에는 얼마나 공감하느냐? 60%가 공감하지 않는다. 대통령 지지율만큼만 딱 가져가고 나머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전두환 대통령을 좋아했나 봐. 이거 80년대 들었던 표현이야. 반국가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반국가 세력. 그리고 공산 전체주의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용어야. 그건 생경한 용어입니다. 공산 전체주의. 네. 자, 그러면서 일본은 파트너라고 했단 말이야.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다. 일본의 우호적이고 시민사회와 야당에 야박하게 탄압하는 것을 공감하는 것은 6대3 정도로. 네, 맞습니다. 6대3 정도로 공감하지 않아요. 이 구도로 총선을 치러야 하니까 걱정이 많겠죠? 빨리 언론 장악을 해야지. 유튜브 쪽 잘못 건드리면 더 영향이 클 텐데. 김어준이 막 삭발하고 발언한다고 생각해봐. 삭발을 해요, 왜 삭발을? 난 최근에 김태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나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원인 제공자인데. 이거는. 지 때문에 이뤄진 선거잖아요. 어느 나라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그거 하잖아, 그냥. 전두환도 그렇게 안 했어. 그 이전의 보수는 예를 들어서 사면을 하더라도 이쪽 3명 하면 이쪽 2명을 해야지. 그렇지. 이게 있었거든요? 끼워 맞히죠. 상도위가 있었어요. 최소한의 상도위가. 싸울 때도. 없어, 여기는.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야당 대표를 아직도 안 만나는 사람이 어딨어? 어느 나라에 이런 경우가 있냐고. 기시다는 자주 만나잖아. 기시다. 기시다는 7번인가 만났잖아. 야당 대표를 안 만나잖아. 어마어마하게 비정상인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므로 박심 조심해. 도와주십시오. 자, 해병대 박정훈 대령. 경찰에 인계하자마자 해수돼 버렸잖아요. 이거 왜 해수됐을까? 은폐, 축소하려고. 네. 이것은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 20%가 빠져나가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발언? 국민의힘 지지층도 35%가 축소 은폐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20대 남자들이 가장 뿔 날만한 이슈였다고 뿔날만한 봅니다. 이슈죠. 네. 자, 그리고 박 대령이 한 행위가 정당했냐, 항명이 맞느냐. 정당했다. 대통령 지지층도 다 아나요. 쪽팔리니까 잘 모름이 두터워졌어요. 앞에 다시 해보세요. 23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굉장히 높은 거 잘 모르게 뭘 몰라. 다 알지. 그리고 방송에 나갔어. 그 징계는 위법하다. 정당하다 25. 대통령 지지율 10% 빠져요. 그러니까 보수도 손을 못 들어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박대령 사건도 사실은 폭발력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럼요. 자, 정부 여당에 유리한 이슈라는 게 없어요.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네. 이거 어떻게 되겠어? 빨리 방송을 장악해야지. 얘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보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총선을 맞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9월 달에 체포동의안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감과 그다음에 9월 달엔 대정부 질의가 다 있거든요. 그럼 대정부 질의에서 그동안 실정이 부각될 거 아닙니까?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은 여당의 죽음이에요. 이런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금 꺼낸 거거든요. 비회기 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12월 한 10일쯤이면 예상국회 끝나거든요. 근데 굳이 왜 정기국회 중에 하려고 하느냐. 근데 하나는 아까 이야기한 불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노림수거든요. 근데 오늘 박강원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말이 안 된다. 비회기 중에 이거 해야 한다. 정치검찰 행태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비명계나 반명계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오는 걸 반길까? 그건 극소수고. 왜냐하면 이 당이 걷잡을 수 없는 내용에 빠지면 본인들 재선이 안 돼. 지지자들이 여러 생각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재명 대표 흔들려고 하는 새는 아주 극소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합리적이다. 근데 어떻게든 영장을 치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든. 그러면 시기를 보겠죠. 만약에 기각되면 어떻게 하고 이 시나리오를 한참 짜고 있을 거예요. 추석 한 일주일 앞두고 뭐 이렇게 칠 가능성이 있죠.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총선까지 벌어질 일들은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저는 국지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통일부 장관 교체한 것도 그렇고, 좀 최근에 그 한미일 뭐 이 삼각동맹, 이른바,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북을 굉장히 자극하려고 할 것 같고, 북도 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게 아니라 의도한 뭐가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재명 대표권이나 국지전이나 아까 언론 장악의 형태나 유튜브 치거나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많이 알려야 돼, 국민들한테. 많이 알고 있으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런 게 오는구나. 충격이 덜하고 본질을 간파할 수가 있거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오히려 많이 이야기하는 게 좋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맞아요. 그걸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 김어준 방송이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각성TV로 보시면 되고요. 이 얘기를 앞으로는 매주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이다? 맞아요.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때까지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근본이 없는. 그 표현 좋은데? 다 근본 없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최소한의 예의와 최소한의 상도가 있거든요. 보통 염치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죠. 검찰이 자기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법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매일 1인 시위하는 정치 신인들 많거든요. 지하철역 앞에서 후쿠시마 양평 땅 뭐 등등. 거기에 윤석열 사과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보고 지나쳤대. 끄덕끄덕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오늘은 딱 와서 이 사과가 웬 말이냐.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세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가더라고요. 이건 잘라줘. 잘라줘. 내가 자막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안녕. 불안하고 우울할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 정면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농약 한 방울 없이,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며 더운 계절 추운 계절을 이겨내며 함양 지리산 자락에서 7년을 자라납니다. 산삼 순백. 딴지마켓에서 홍삼 가격으로 진짜 산양삼을 만나보세요. 시리고 무너지는 잇몸 관리가 구강 관리의 시작이라던데. 그러다 뒤늦게 임플란트 하시려고요? 32개 전부 다? 그러지 말고 하인프라로 미리미리 관리해주세요. 합성 보존제 없이 천연 유래 성분에 특허 기술을 더해 만든 하인프라 치약. 천연에 특허를 더하다. 제우메디컬 하인프라.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외교 광장의 김준영 이사장님, 김희교 방훈대 교수님, 후사카 유지 최중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외교 광장 회원 좀 늘었습니까? 회원은 늘었는데 후원금은 그냥 정체 상황입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외교 광장에서 외교 전문가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희교 교수님도 소개받고 정권 교체될 때까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후원 회원은 그러면 얼마 내야 되는 거예요? 10,000원부터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도 보내드리고, 책도 보내드리고, 세미나 자료도 보내드리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행사나 이벤트 하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건비는 겨우 충당을 합니다.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예. 고맙습니다. 정권 교체될 때까지 마감 안 돼요. 진짜 결심이 여기 계신 분들 다 데리고 들어가고 싶어요. 여기 저기 진짜로. 자, 그래서
외교광장 검색해서 한번 보시고. 자, 오늘 영상을 먼저 하나 볼게요. 제 귀에 꽂혔던 몇 마디가 있어요. 질문을 받았어요. 일본 관련해가지고. What signal would that send to China about Taiwan? With Japan's leadership from day one, it has been critical to making it clear that the consequences for war extend well beyond Europe.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Jump over this. You guys ready to get some lunch? Okay. 두 개의 웃긴 장면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중국이 어떤 시간이 됐겠냐. 우크라이나 때 행동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중국이 대만 침공했을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첫날부터의 일본 역할을 칭송을 해요. 유럽을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줄 거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여기서 유럽을 넘는다는 건 중국이죠, 중국. 우크라이나 작년 초기를 한번 돌아가 보시면 일본의 군사 대국화 로드맵 중에 하나가 쿼드예요, 쿼드. 근데 인도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지지부진했단 말이야. 인도가 왜 우리가 중국을 포위해야 돼?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원래 아베는 푸틴하고 절친 코스프레를 해왔어요. 그런데 아베가 갑자기 러시아의 관계를 끊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다.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일본의 우익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을 찬스로 본 거예요. 인도 태평양 전력을 다시 들고 나올 수 있는 찬스다. 그런데 인도 대신 한국을 껴넣자. 이런 플랜을 저는 초창기부터 미국하고 얘기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처음부터 일본의 리더십이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중국을 상대하려면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정도의 군사력을 합친 것밖에 없어요. 둘을 묶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일본은 과거에 식민의 역사도 있고 역사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고 지금은 아예 식민을 부인하고 절대 군사 동맹이 될 수 없지. 근데 일본이 미국하고 작전을 잘 짜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희대의 나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또 우리한테 시킬 생각하지 말고 좀 아바타라 그래, 아바타. 등장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럼 자유의 전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껄끄러워하는 것들 강제동원 이런 거 다 쳐버리고 미국이 옛날부터 원하던 거거든요. 한국하고 일본을 붙여가지고 중국을 상대하게 하는 거야. 우리 정부가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다 거절했는데 이 시다바리를 자처하는 시다바리지. 왜냐하면 인도태평양은 일본이 그렸어요. 이 그림으로 들어간 것은 일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완성했어.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미국의 외교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다고 표현했을 정도란 말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일본의 리더십이 결정적이었다는 거야. 바이든이 보기에 기시다가 얼마나 기특하겠어. 그리고 윤 대통령은 잘 보세요. 악수하고 나서 치웁니다. 누가 봐도 치우는 거지. 일본 수고했어. 바이든 해피해. 이 그림이라고 해석했어요. 자, 일본 먼저 이 회담의 성격을 일본에서는 사실상 군사동맹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일본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일본에서는 사실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일본에게 원하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평화헌법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근데 그게 성공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바이든도 잘했다. 끌어들였다. 한국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이 못하는 3대국에 대한 산육 침략적인 공격이라든가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본 국내적으로 엄청나게 반대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국민이 죽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본 국민들은 굉장히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안 나가도 괜찮네. 한국이 나가준다. 미국은 일본 잘했다. 또 칭찬 받고. 그렇지.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나쁜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없지. 예.
아니, 일본하고 중국하고 남중국 해에서 분쟁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출동해야 돼요. 왜 그래야 돼? 센카교류도라는 연도 분쟁이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있고요. 대만 바로 옆에 있습니다. 먼저 센카교류도를 침공하고 의회에서 대만에 들어간다. 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자위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요새 일본 자위대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폴란드 같은 역할만 할 것이다.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우크라이나가 우리예요. 일본은 폴란드.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돼요.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일본이 후방기지라 그랬잖아요. 그거 확인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 전선이고요. 총알 바지고 일본은 후방기지라 그랬잖아요. 그걸 돕는다는 말로 호도했을 뿐. 일본은 좋지. 미국은 일본이 잘했다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냈구나, 네가. 응? 리더십 발휘했어. 땡큐. 자위대는 독립적인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을 따라서 움직이는 마이너리그 같은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행동을 못해요. 그 행동을 해주는 부대가 필요한데 비로소 생긴 거예요. 아시아판 나토의 삼소를 도쿄에 설치한다. 이것도 미국하고 완전히 합의를 했는데 일본은 일본군이 아니면서도 아시아에서의 컨트롤 타워 중심적인 역할을 미국은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고 거기에 한국이 올인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일본으로서는 아베 때는 한국 빼고 호주하고 인도하고 갔죠. 그게 계속 끼려고 그랬고 윤 정부는 대통령 후보 때부터. 지금 미국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는 두 가지예요. 야, 이건 이때까지 수십 년의 적대감을 극복하고 한일 관계를 이렇게 개선시킨 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이든이 이뤄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가서 전적으로 굴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 칭찬을 기시다가 받고 있어요. 기시다가 받고 있고 바이든이 받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진짜 신냉전이 시작됐다고 미국도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수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 우리는 기회는 많아졌고 더 안전해졌다 그랬죠. 그러면서 오늘 2시에 이거 하는 건 뭐예요? 민방위 훈련. 그리고 북한이 핵 공격한대요. 그러면서 안전해졌대요. 그런데 미국이나 이쪽에서는 드디어 동북아에서 신냉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계속. 예. 제가 죄송해요. 조금 있다가 나가야 합니다. 교수님이 지금 일정에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시는 걸로. 네. 예. 지금 이야기해도 됩니까? 네. 예. 무슨 이야기 하려고 했나? 기시다는 그것뿐 아니에요.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가 옳다. 그리고 모든 그 나라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아주 조용하게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먼저 하고 마지막에 한국으로 끌어들이고 이제 진짜 전쟁의 앞잡이로 내세우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인도태평양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는 걸 인정을 받아냈고 그리고 우리 밑에 그러면 한국 둘게요. 미국 입장에서는 오케이인데 우리 입장에서 오케이 할 이유가 없잖아. 왜 일본 밑으로 들어가야 되냐고. 그걸 오케이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은 대등하다고 생각하나 봐. 대등하지 않아. 이 그림처럼 대등하지 않아. 총알바지가 된 거예요. 근데 더 안전해졌대. 큰일 났어. 진짜 큰일 났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그 중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엊그제 회담 끝나고 나서 오염수 방류를 기시다가 결정했지 않습니까? 결정하자마자 주일 미국 대사가 이번 주 내로 후쿠시마에 가서 저녁을 먹도록 하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현 정부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일본과 동등한 미국과 동맹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 이 시스템을 역사학자들은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부르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기본적으로 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그 하부 구조로 한미 동맹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한미일 삼국 동맹이 안 돼 있어서 위계 질서가 없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묶어버리면 방금 본 화면에 나오듯이 우리는 미일 동맹의 하부 구조에 들어가서 시다바리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시스템이 딱 고정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떤 정부도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하지 않으려고 했냐 하면 바로 우리가 일본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일본이 중국하고 갈등한다. 남중국해에서. 우리가 왜 출동해야 돼? 입만 띄면 거짓말인데요.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우리가 분단됐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독일이 분단됐잖아요. 전범 국가로. 다시 전쟁 일으키기 못하게. 그러면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분단이 돼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미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일본이 만들어 놓은 동북아의 질서를 홀랑 먹어서 일본을 살려주면서 일본의 충성을 보장받는 이게 아시아에 대한 전략이었고 여기서 두 가지 거짓말이 더 있어요. 이때까지는 한미를 뭐라 그랬어요? 북한에 대한 위협이라 그랬잖아요. 이번에 다 거짓말 드러났죠. 그 선언문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제 한미일은 한반도를 벗어나서 인도태평양과 세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한 게 뭐냐면 동맹이 아니라 그랬죠. 그 거짓말입니다. 동맹이란 말만 안 썼죠. 정상회의하죠. 군사훈련하죠. 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기재부죠. 고위 전략대화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말만 쓰지 않고 오크스보다 훨씬 더 강해요. 이게 미국이 아시아 전략이고 한국이 총알바지가 되는 바로 아주 기막힌 거. 그 증거가 미국 국방부가 이제부터 동해를 일본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아무 얘기도 못하죠. 여기에서 한미일이 군사훈련을 할 텐데 일본해 안에 있는 독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해라고 써져 있는 해도로 그 해도를 가지고 군사작전을 한단 말이야. 야, 니네 군대가 일본해라고 써져 있는 해도를 가지고 군사훈련 했으면서 무슨 동해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우리는 동해라고만 주장하지도 않아요.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것도 미국이 거절하고 아예 일본해로 못 박았습니다. 어제 고래항공 비행기가 중국 베이징에 갔습니다. 3년 반 만에 다시 재개되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 유엔 제재 때문에 경제적으로 꼼짝할 수 없었던 북한이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상업활동이 재개됩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되어 버리는 거고요. 이미 아시는 대로 러시아하고 북한은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합작을 하고 있고 북한은 이러고 있는 사이에 핵과 ICBM을 극도로 고도화시켜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얻고 있는 겁니다. 북한 고마워하겠는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높이면 유엔이 모여가지고 제재를 계속 올려왔잖아요. 지금 회의도 안 해요. 왜냐? 러시아와 중국이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지. 북한에 대한 제재가 그냥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는 누군가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북한이 힘들어집니다. 북한을 이렇게 압박해야 됩니다. 갑자기 몇 년 만에 민방공 훈련을 했는데 왜 안전해졌다고 해요? 훨씬 더 안전해졌다고 그러고 왜 훈련하는 거예요? 거기. 근데. 너무 바보 같아요. 민방위 훈련, 그 리플렛 보셨어요? 이번 민방위 훈련 안내 그 리플렛을 보면 이게 나옵니다. 핵무기 대피 방법. 핵폭탄이 터지면 배가 땅에 닿지 않게 엎드려 입을 벌리고 눈길을 막아라. 그 다음에 이게 더 웃겨. 그리고 핵이 폭발한 후에는 방사능을 피하라.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써있어. 방사능과 낙지를 피하라. 북한이 핵을 가지지 않았을 때는 민방위 훈련이 합리적이에요. 근데 지금 핵전쟁이 위협이 와 있는데 옛날식의 재래식 전쟁에 막는 방법을 그대로 끼워 맞추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대피소로 즉각 대피하라. 어디로? 어디로 가라는 거야? 아는 대피소 있어요? 가르쳐줘요. 그리고 방사능을 피하래. 방사능을 어떻게 피하라는 거야, 대체. 잘 피해. 위기를 조장해서 보수를 결집시키고 생각했다고 쳐요? 그러면 속아 넘어가게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실력도 없는 것들이 잔머리만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우습게 보여요. 아휴, 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미 했어. 지금 남중국해에서 미국 주도로 호주하고 일본이 참여하는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미 거기까지 가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요. 재미있는 것은 필리핀이 빠졌어요. 사실은 필리핀이 중국하고 영토 분쟁이 있는 국가거든요.
그리고 우리보다는 국력이 한참 미쳐서 미국 말을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필리핀조차도 굉장히 실익 위주의 균형 위주의 전쟁을 회피하는 외교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전쟁이 나고 난 이후만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잼버리 하나도 못하는데 진짜 그렇게 굴욕적으로 하는 한일 관계 개선 자체가 우리 국익과 운명을 위험하게 만든 거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비가역성이거든요. 한국의 정권이 바뀌어도 못 바꾸게, 일본이 정권이 봐도 못 바꾸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바꾸면 바꿉니다. 트럼프는 바꾼다. 트럼프가 되면 바꿀 듯. 역설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되기를 바라는 이상한 상황이 되는. 제가 마음이 불편한 게 트럼프 진짜 나쁜 사람이거든요. 나라 규모도 되고 군대도 훌륭하고 훈련도 돼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우리를 이 맨 앞에 보초로 중국 상대로 세워놓고 나서 미국은 이제 중국하고 이제 다시 관계를 개선하고 있더라고. 경제적 관계. 이번 주 주말에 라이먼드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트럼프 이후에 줄곧 제재만 해오다가 이번에는 27개 기업 제재 대상인 기업을 제재를 해제하고 중국과 잘해보자고 하는 첫 번째 액션을 취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를 보초로 세워놨잖아. 그리고 장사는 자기들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중국하고 지금 경제적 관계를 개선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얄밉지만 미국은 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하는 거지. 지금 수단을 여러 개 갖고 있잖아요. 강경책도 갖고 있고, 이거 우리는 근데 다 그냥 올인을 해버렸으면 지금이라도 뭐 IRA 바꿀 수 없습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그 전에 그럴 생각이 없어요. 이 정부가 그럴 생각이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더 문제는 그걸 실현할 실력이 없어요. 우리 정부는 실질적으로는 중국하고 전쟁 중인 것 같습니다. 고위급 회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얼마 전만 하더라도 기업 대표단이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과 한략하고 있고요. 미국 기업들이 중국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상무장관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경제는 경제대로 돌리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완전히 올빵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전쟁 중이에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는. 주중 중국 대사가 한국 기업들을 모아서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는 게 중국 정부가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봐요. 한국 쟤네들 희생양 되겠다. 이 미일 체제에.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당하는 거 맞아. 이용당한 만큼 얻어내면 돼요. 이용당하기만 하니까 문제인 거야. 자, 상황이 이래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열심히 주변에 알려야죠, 이제. 그럴 시점이 되어가고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데. 애플비데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데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비데를 지금 검색하세요. 3년 동안 품질 보증. 여기 이제 통변이라고 있어요.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그레시브합니다. 침범 당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자, 익숙해지면 계속 쓰게 된다. 자, 행사 중입니다. 배수구 악취 벌레 때문에 고민이신 분, 바스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바스 하수 배수구 트랩을 별도의 시공 없이 용도에 맞게 설치만 해주시면 악취와 벌레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냄새 제거 전문이죠. 바스. 하수 트랩도 만들었구나. 그냥 착 놓으면 끝난답니다. 세 가지 방식. 냄새 제거 전문 기업. 바스. 다 차단한다. 자, 조상훈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조 변호사님과 할 내용도 이제 널리 알리기 시작해야 돼요. 예를 들어 백현동, 대장동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백현동은 또 뭐야, 씨발.
성남시에 있는 모든 동 이름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약해 드릴 테니까 백현동 하면은 타다닥 얘기해야 돼요. 사실 이게 복잡한 사건 아니에요. 대장동보다 더 날조된 거 이게. 이건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인 사업인데 그걸 지금 이재명한테 막 뒤집어쓰고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 조상호 1타 강사를 통해서 지금 잘 들으세요. 요약할 테니까. 자, 제가 앞에 자락을 할게요. 식품연구원이라는 곳이 이사를 가는데 네. 그 부지를 용도 변경해서 아파트를 지으라고 박근혜 정부가 요구한 사건이야.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아파트를 짓더라도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그렇게 활용하고 싶은데 네.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딱 그 식품연구원이라는 걸 찍어서 이 건은 용도 변경을 통해 매각을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고요. 그 세 건이 있고 그거를 받아서 국토부가 그러면 주무부서로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자, 국토부 문서를 만드는데 보면 여기에 식품연, 성남시 도시관리 개입 변경 추진. 네. 도시관리 개입 변경 추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R&D 센터 등을 유치하기 위해 정해진 곳이에요. 테크노밸리 같은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들 유치하기 위해서 장기 계획으로 잡아둔 곳입니다. 그럼 아파트를 못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한다는 거고 바로 위에 용도 변경 필요 기간 가로 열고 1개 이게 바로 지금 식품연에 거기는 국토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종전 부동산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여 민간 매각을 추진한다. 이 내용이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게 식품연이에요. 네. 식품연을 네. 용도 변경해서 네. 매각해라. 근데 그렇게 용도 변경하려면 아래에서 표시한 것처럼 도시관리 계획까지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변경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지자체장이 용도 변경을 인허가 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시장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재명 시장이 잘 안 끌려오니까 계속 압박을 합니다. 이 밑에 또 보시면 더 명확한데요. 이미 용도를 변경하였으나 매각되지 않는 기관 2-3개는 차입을 통해서 이전 예전지 청사를 신축하되 빌려온 돈의 그 이자를 재정 지원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국토연구원의 기존 부지는 13년 11월에 이미 용도 변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도 12년 10월에 이미 용도 변경이 됐어요. 근데 식품연만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에도 매각이 곤란한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지원해서라도 매각을 추진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든 돈을 빌려줘서라도 매각하라는 거 이게. 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매각 의지가 강했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용도 변경을 추진을 적극 해달라고 한 곳이 국토부라서 국토부가 5번이나 공문을 보내요. 왜냐면 이재명 시장이 잘 안 따라주거든요. 왜냐면 이재명 시장은 베드타운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왜냐면 직주 근접,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지가 근접한 형태로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여서 아파트를 전혀 짓고 싶어 하지는 않았어요. 여기가 진짜 이상한 대목이에요. 근데 그걸 꼭 아파트를 지으라고 하는 거야, 얘네들이. 네. 그래서 5차례 공문을 받는데 성남시에서는 굉장히 큰 압박으로 느끼는 상황이었어요. 국토부에서 차라리 혁신도시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려달라. 명령을 내려달라. 네, 그러면 우리가 면책 근거가 되니까 그거에 따르겠다라고 했더니 그거는 또 머뭇거립니다. 그러면서 성남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있는 일이다. 너희들의 권한이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답변을. 그래서 성남시가 다시 물어봅니다. 이걸 그러면 용도 변경을 해도 되는 거냐. 그랬더니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공문을 보내요. 우리 뜻은 다르다. 차라리 명령을 해라 그랬더니 명령은 안 해.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보지? 아니 바꾸면 된다니까 아니라. 그래서 물어보니까 바꿔라. 네. 중앙정부, 광역단체도 아니고 기초단체가 중앙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타협점으로 생각해낸 게 이른바 준주거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준주거 지역이 되면 아파트도 지을 수 있지만 R&D 연구시설 유치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둘 다 하자. 네. 된 거예요. 둘 사이의 절충점을 찾아서 낸 게 결국 준주거 지역인데 민간이 주택을 지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구한 게 기부 체납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용도를 변경해서 혜택을 입었으니 앞으로 R&D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내놔라. 처음에는 20%를 받기로 하고 약정을 해요. 근데 도시관리기획위원회에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라. 그래서 또 관계 공무원이 검토해서 땅을 더 내놔라 그럽니다. 그래서 40%를 기부 체납받습니다.
또 한 가지가 최초에는 민간 임대주택 개발로 허가를 내줍니다. 임대로. 100% 임대로. 예. 민간의 땅을 이미 팔았거든요, 식품연구원은. 되게 재밌는 게 판매 조건부. 만약에 이거를 아파트 허가를 못 받아주면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손해가 큰 거죠. 그러니까 책임지고 우리가 아파트 허가를 받아주겠다는 걸 조건으로 팔아요, 땅을. 근데 아파트 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민간 임대 허가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품연구원에서 그 담당 본부장하고 부장이 적극적으로 로비를 합니다. 24차례나 공문을 보내요. 이거 분양 아파트로 바꿔달라고. 이게 그 정부 방침이냐? 정부 방침이라 그래요. 진짜 생각해보세요. 이재명 시장은 그걸 임대 아파트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식품연구원이 공기관인데 네. 꼭 아파트여야 된다는 거야. 식품연구원이 왜 꼭 아파트여야 된다고 주장하냐고.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심지어 땅을 팔았는데 인허가 신청을 팔고 난 뒤에 식품연구원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식품연구원이 개발 주체가 돼요.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민간 분양 아파트로 바꿔달라고 24차례나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얼마나 이상한지. 식품연구원은 공적인 연구를 하는 곳이야. 네. 그런데 얘네가 그 땅 반드시 분양 아파트 지어야 돼. 근데 그게 어렵자 이 식품연구원이 자기들이 개발사로 나서. 식품연구원이 무슨 아파트 개발을 해. 결국은 이 민간은 모든 중간 과정을 식품연구원과 국토부와 박근혜 정부의 압박을 통해 해결하고 자기들이 마지막에 아파트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이상하잖아. 그 24차례나 그렇게 압박을 보내가지고 결국에 분양 90, 임대 10 이렇게 바꿔내요. 바꿔낸 직후에 민간업자 거기로 개발 주체를 변경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바꿔줘요. 식품연구원이 이 민간업자의 에이전트처럼 군 거야. 에이전트처럼. 그래서 감사원에서 하도 이상하니까 너희들 왜 이렇게 했냐? 본부장하고 부장한테? 그랬더니 땅을 사줘서 너무 고마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본부장은 파면됐고요. 부장은 해임 처분됐습니다. 그 사람들. 말이 안 되잖아. 식품연구소의 부장이 자기 개인 땅도 아닌데 땅을 사줘서 고마워가지고 자기들이 개발사가 돼가지고 인허가를 따낸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넘겨줘요. 민간업자한테 넘겨줘. 네. 그러면서 반드시 아파트를 짓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수사는 그쪽에 해야 되는 거야, 그쪽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그 땅을 팔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국토부도 반드시 팔아라. 근데 이재명 시장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싶었고 임대 아파트를 하고 싶었는데 안 돼. 안 돼. 분양 아파트를 해야 돼. 그게 잘 안 되자 식품면이 직접 나서 그래서 자기들이 아파트 개발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인허가를 따낸 다음에 민간에 넘겨요. 그래서 결국 그 민간은 임대 아파트가 아니라 상업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쪽을 수사해야 돼. 근데 지금 검찰은 뭐라고 하냐면 그 민간업자로부터 돈 먹은 거 아니야? 이 어려운 인허가를 어떻게 한 거야?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아니 박근혜 정부가 시킨 거야 라고 기사가 한 줄 나가자 여당에서 갑자기 무슨 박근혜 정부가 시켜? 박근혜 정부가 시킨 거예요. 증거가 이렇게 명확히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박을 느꼈다. 네. 압박감을 느꼈다. 그것도 뭐 허위사실이라고 막 떠들어댔는데 지금 검찰은 야 이렇게 어려운 인허가를 어떻게 해. 돈 먹고 한 거 아니야 이거? 돈을 찾았어. 이재명 사건의 특징이자 돈이 안 나와? 아무리 뒤져도 돈이 안 나와. 그러자 손해를 끼쳤다. 지자체에.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는데 손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배임이야 배임. 이상하게 이재명 수사만 하면 검찰이 공산당이 된다. 민간 기업은 단 1원도 벌면 안 되고요. 지자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없어. 오히려 이재명이 지자체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지자체에 벌어준. 이 상황에서 당시 그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1,000억 원 상당의 땅을 받거든요. 기부채납을 받아요. 지금은 아마 2,000억이 넘는다고들 보통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공익환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절대 안 해요, 검찰은. 항상. 그런 말 안 하고 왜 더 못 받았느냐. 네. 그 금액도 그 사이즈에서 최대치고 대장동은 우리나라 개발 역사상 가장 많은 환수를 한 것인데 지자체 역사상. 근데 그런 말 안 하지.
이 업자들한테 돈 모은 거 아니야? 그 업자가 재판에서 이런 말을 해요. 100억 이재명 측에 주려고 했다. 이게 대서특필이 되죠. 네, 뭐 김인섭 씨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뒷부분은 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중간 브로커에 속았다. 이 뒷부분을 뺀 거예요.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개발업자 그 대표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김인섭한테 속은 것 같다. 왜냐면 성남시에 사소한 민원들조차도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간 브로커에 속았다는 취지로 말을 해요. 그런데 앞부분 100억 주기로 했다. 이것만 뽑아가지고 보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검찰에서 이 내용을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했을 때 묻지를 못한 거예요. 그 사람조차 내가 속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근데 그 말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 그러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100억 이재명한테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그런 말을 들었다는 사람은 내가 속았어.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사건인지, 첫 번째는 이 사건을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도 감사를 또 했습니다. 그 유병우 그 막무가내 그 사무총장 있잖아요. 그 사람 주도로 직권 감사를 했어요. 근데 발견을 못 해냈어요, 아무것도. 이거 오히려 무죄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도 그 공문을 확보를 못했는데 감사 보고서 발표하는 바람에 구한 것들도 많아요. 두 번째는 백현동 가지고는 약하고 쌍방울 사건과 붙여서 아마 영장을 청구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검찰에서. 근데 검찰 주장대로라면 그 이재명 당시 시장이 민간업자와 유착을 해서 성남시에 1,0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쳤다는 거거든요. 1,000억 원대가 넘는 그 천문학적인 손해를 민간업자하고 결탁해서 끼친 그 범죄가 중대범죄가 아닙니까? 원래 왜 둘을 묶어야 돼? 왜 그거 하나로는 영장을 못 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배임이라는 걸 지자체장이나 이런 공직자에게 적용한 사례가 없어요. 민간 기업들에서의 배임은 대주주의 이익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동기가 뚜렷해요. 근데 지자체장을 배임으로 엮으려면 그 이익이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뇌물사건이 돼요. 배임을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뇌물사건이 됩니다. 인허가로 인한 지자체장이 잡혀가는 건 다 뇌물사건이에요. 왜? 지자체장이 그 사람들의 혜택을 주려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반드시 뇌물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아무리 해도 뇌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동기가 없는 거야. 동기가. 인간한테 1,000억의 이익을 줬어? 왜? 뇌물을 줬기 때문에. 근데 뇌물이 안 나와. 그래서 배임. 그럼 배임을 왜 했어? 뇌물을 줬겠지. 뇌물이 안 나와. 다시 배임. 이 뺑뺑인 거야, 이게. 대장동 사건에서는 유동규 씨의 증언에 따르면 동생이라는 칭호를 줬다. 뭐 이런 걸로. 여기는 그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돈이 나올 줄 알았지, 검찰도. 아무리 판데 돈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시장의 당시 선택이 기업에게 이익이 안 가도록 어떻게 하든 뜯어냈어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그 뜯어내는 정책적 기술을 왜 안 쓰냐, 너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1,000억의 기부 채널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왜 1,000억만 받아낸 거야? 뇌물 받았잖아. 뇌물이 없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이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일부러 덜 받아낸 거 아니야? 왜? 돈을 받아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가고 다시 돌아가지고 계속 배임. 고영곤 4차장이 그 백현동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제 언론 브리핑을 했어요. 그 차담회 할 때도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물어본 게 그래서 돈 관계 있느냐예요. 그렇지. 아니면 동기가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그렇게 해줬다잖아 원래. 근데 돈을 안 먹었어. 돈을 안 먹었는데 어떻게 잡아놓지? 그래서 고영곤 4차장이 한 얘기가 뭐냐면 배임에서는 꼭 돈이 건네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허가 사건이 벌어지면 뇌물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여기는 뇌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인허가 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잡아놔야 되는데? 무조건 이재명을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벌 수 있지 않았어? 너 더 능력 되잖아. 너 이재명 능력이 있는 애가 왜 그거밖에 안 받았어? 아파트 개발 사업을 왜 민간에게 허용해줬어? 직접 하지.
그러니까 공산당 얘기가 나온 거예요. 모든 사업의 국유화를 주장하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건이 안 되니까 막 건을 합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범죄자 이미지를 쌓는 거죠. 네. 영장 판사를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론전을 막 하고 브로커한테 속았다고 하는데 뒷부분을 빼버리는 거예요. 1,000억 주기로 환 이렇게 기사가 나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사기야. 속았다는 부분을 빼버리고 보도를 한단 말이지. 왜냐? 어떻게든 이재명을 죽여야 다음 정권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정말 묻고 싶은 게 수천억 손해를 입힌 배임 사건이 하나 가지고는 약해서 다른 사건과 묶어서 영장 청구한다는 그 논리가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코미디죠. 네. 억지로 사건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잘 외워두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팔라고 한 거야, 이 새끼야. 이거 핸드폰에 저장해놔, 이거. 이거 딱 두 장 보여주면서, 야, 봐봐. 박근혜 정부 시절이지. 박근혜 정부 대통령이 3번이나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국토부에서, 여기 봐봐야, 이 새끼야. 야, 이거 민간 매각 추진하라고 했잖아! 아파트 지은 거야. 지으라고 그래가지고. 뇌물 받은 거 있으면 가져와봐. 자, 간단하죠? 외워서, 어차피 서로 길어봐야 못 알아듣잖아. 명시되어 있어요. 용도를 변경하여 민간 매각 추진. 그러니까 용도 변경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확고한 방침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5번이나 공문을 보내고 식품연구원이 24차례나 공문을 보내요. 이렇게 공문을 받는데 하위 지자체가, 그것도 기초단체가 이걸 압박으로 안 느낄까요? 그 무렵에 그렇게 그 중앙부처의 장이 그런 방식으로 지시를 했는데 거부한 문제 등으로 김상곤 교육감이 실제로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그거를 아파트가 아닌 용도로 쓰고 싶어 했어요. 근데 결국 청와대로부터 시작해서 국토부와 당사자인 식품령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아파트 지었죠. 그런데 이제는 야, 너 돈 받고 한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이런 건 뒤집어 씌울 각이 안 나와서 못해요. 야, 이거는 각이 안 나온다, 야. 이거를 그냥 억지로 뒤집어 씌우고 있어.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는 돈이 안 나오니까 두 가지 프레임이 있는데 하나는 배임, 하나는 제3자 뇌물입니다. 그렇지. 돈이 안 나오니까. 네. 자, 오늘 1타 강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0년 산) 2+1. 지금 방금 드신 게 30년 산입니다. 맛있죠? 응? 12분의 1? 무슨 뜻이지? 친환경 재활용 휴지 12팩이면 나무 한 그루를 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12개월 내내 12팩을 쓸 수 있는 그린재질. 자, 파리를 못 가고 있는 박현민! 자, 탁 비서관이 한동안 국내에 있습니다. 국내 사정도 있지만, 또 제가 붙잡기도 했고, 왜 붙잡았는지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기로 하고, 근데 또 붙잡아서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내 의지인 거지. 257회라 그랬나요? 되게 오래 한 거잖아요. 김어준을 바꾸는 거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는데. 내 자리를 계속 노려오세. 스텝 중에 한 분이 저희는 가능한 것만 고민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바꾸지 못하면 한복을 입히고. 자, 탁겸이 책을 또 뭘 썼어. 사소한 추억의 힘. 제가 이 책을 왜 썼냐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일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일들, 나는 어떻게 그때를 지나왔었지? 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이 책의 3분의 1은 이명박 때 이야기고, 3분의 1은 박근혜 정부 때 겪었던 이야기고, 나머지 3분의 1은 최근 1년 사이의 일들이거든요. 어떻게 견디고 또 뭐 싸우고 또 고민을 했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못 참겠다는 분도 많고 답답해하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비슷한 시기를 이미 2번이나 거쳤어요. 그런 기업들이 결국은 지금을 견딜 수 있게 해주지 않겠나. 일리 있네, 일리 있어. 그리고 거기에 김어준 얘기도 살짝 들어가 있고. 이거 또 당사자가 있는 데서 얘기하려니까 되게 하고 싶지 않은 얘기긴 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김어준이 5년 동안 저한테 단 하나의 사적인 혹은 공적인 부탁을 한 적이 없어요. 뭐 당연한 거지, 그건. 좀 가만히 있어.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하다못해 누구를 좀 연결시켜 달라든지 그런 아주 사소한 부탁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되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겁 없이 아무 얘기나 막 하고 자기 생각 그대로 다 얘기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남 덕볼 생각만 안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내 방식대로만 살겠다고 생각하면 누구 앞에서 수그릴 이유도 없고 그게 사실은 김어준이 갖고 있는 제일 큰 매력이죠. 옆에 있으니까 상당히 하고 싶지는 않네요. 자, 이 책 사세요. 제가 여기서 책 팔이를 여러 번 했잖아요. 많은 분들의 덕분으로 꽤 많은 책이 팔렸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상당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뭐 또 하나의 연대가 될 수도 있고, 위로와 힘이 될 수도 있다. 내 책을 1위를 만들어달라는 거 아니야.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사람 얘기가 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박정훈 대령. 해병대. 네. 해병대 수사단장. 그분과 관련한 사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언급되는 분이 현재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이라는 분인데 해병대는 아직 참모총장이 안 계시니까 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그 밑에 이제 사령관이 있는 건데 이 김계환 사령관 얘기를 왜 꺼내냐면 제가 만나본 훌륭한 군인 중에 하나였어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군의 날 행사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함상위에서 했던 실은 여러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히 군 장성들 많이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육군 중심이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해병대가 뭘 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었고 창군 이래 첫 번째 국군의 날 행사를 해병대가 한 거였거든요. 여러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김계환 지금 해병대 사령관이 정말 제가 봐도 감동적으로 이 사람은 진짜 그냥 군인이구나라는 생각으로 아주 철두철미하고 원칙적이면서 소신을 굽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목격을 했었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사건이 진행되면서 사령관, 장관, 차관 이런 사람 막 등장하고 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데 기사를 아주 디테일하게 읽어보면 이 박대령에게 그나마 감싸 안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박대령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령관이에요. 정확해요. 더 심한 징벌을 할 수 있었는데 최소로 줄이고 견책만 한다든가. 네. 박대령을 어떻게든 감싸 안으려고 했었어요. 저는 이 말이 꼭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말이 어려운 게 저희가 현직에 있는 누구를 칭찬하면 그 사람이 몹시 힘들어져요. 여기까지만 해, 그러시죠. 탁현민이 겪었던 여러 군인들 중에 참 군인이구나 했던 사람이라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으니 한마디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어요. 자, 거기까지 해놓고 광복절 기념식, 기념사 다 처참했잖아요. 근데 요즘 뉴스가 며칠을 가질 않아. 광복절 사실 지난주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대략 한 달 정도 느낌이 나요. 네. 나도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광복절 보면서 북한보다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번 비교해봤어요. 어쨌든 집권 7년 차니까 한 3가지 정도 포인트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입장 장면. 이때는 이제 코로나 첫 해예요, 이때가. 그래서 행사하기 진짜 어려웠는데. 저도 있어요, 저기. 여기 있네. 모든
국가기념식은 대통령의 입장으로 시작이 되죠. 함양에 힘쓰시다 옥고를 치르신 이무철 애국지사님. 일본군에 징집된 후 탈출하여 광복군으로 활동하신 김영관 애국지사님. 광복군에 입대하시어 군자금 전달 및 학도병 비순 공작 등을 전개하신 이영수 애국지사님. 대한독립회복연구단을 조직,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하시다 옥고를 치르신 장병하 애국지사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75주년 광복절 두 번째로 눈여겨보실 분은 사회자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25대 국민 이주변입니다. 오성규, 김영관 애국지사님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8주년 이번 광복절의 사회자죠. 뭐 낯익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번 광복절 경축식의 기념공연. 광복군 앞에 놓고 브레이크댄스 한 거지. 북한이나 사회주의 국가들의 행사들을 보면 동일한 지점이 있어. 행사의 타이틀이나 이게 무슨 행사라는 게 곳곳에 도배돼 있어. 그 행사장이 그 행사를 위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광복절. 그럼 왜 그러냐면 그거 외에는 별로 할 게 없기 때문에. 입장 장면을 보여드린 이유는 저때 행사의 핵심은 대통령 내외분이 먼저 입장을 해서 그 애국지사들이 입장하는 것을 맞이하자. 그 행사의 주인공을 얼마나 배려하느냐의 문제이거든.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이 먼저 입장해 있고, 그리고 나서 애국지사분들이 그 의장대의 그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들어오게 맞이하는 돼요. 형식으로 한다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의장대 병사들과 차량을 전부 그 애국지사분들의 댁까지 다 보냈어요. 그래서 직접 모시고 오고 다시 모셔다 드리는 걸로. 근데 그 장면을 시쳇말로 우락가이 한 거예요, 지금. 근데 먼저 입장에서 맞이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니까. 네,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긴 봤는데. 아니, 이제 애를 많이 써요. 하도 나와서 제가 지랄을 하니까. 탁현미 거를 자꾸 봐, 네. 이제. 애를 쓰고 있어요. 실제로 그 행사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 행사를 맡고 있는 기획사들이 여러 번 저한테 연락이 오고, 여러 번 물어보기도 해요. 저는 그냥 다 대답해줘요. 근데 비슷하게는 하는데 이제 그런, 왜냐면 그러니까 의미를 이해를 못하니까. 오리지널은 보이는 거지. 아, 이게 따라하다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가지고. 두 번째는 사회자인데, 사회자는 그때그때에 맞는 사회자들을 선정해주는 게 좋죠. 그래야 의미도 살고. 독립지사의 후손을 사회자로 세운 적도 있어요. 독립지사 후배들이 능력도 없고 뭐 이런 비난과 비방에 시달릴 때였어요. 뭐 그래서 아주 떳떳하게 사회생활 잘하고 있는 평범한 일반인을 불러서 무대에 세웠던 적도 있었고, 이 경우는 송일국 씨의 가계에 대해서 별로 내켜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부러 송일국 씨에게 사회를 부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행사는 여야 혹은 정치적 차이, 견해의 차이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 그리고 유일한 시간이거든요.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게 화합이든 혹은 협치든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우리와 정치적 견해가 다를지는 몰라도 송일국 씨에게 부탁을 했었던 사례고, 항상 보면 그 국가기념식의 사회자는 늘 아나운서 톤에 깔끔하고 똑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만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갖고 있는 핸디캡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그 자리에 차별 없이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이소별 씨라는 청각장애인이거든요. 그 부분을 태웠던 거죠. 윤석열 대통령 기념식의 사회자는 잘 모르겠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 영상에 등장하신 작년 분이고. 광복절도 저분이 사회를 받고요. 그리고 올해 광복절도 받고, 주로 용산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행사들을 거의 다 이것도 시체말로 아도를 쳐서 하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윤석열 TV 진행했던 분이더라고요. 꼼꼼하죠. 마지막 공연은 뭐 너무 참혹해서 전 얘기를 안 할랍니다. 아니 왜 독립운동 하신 분들 앞에서 브레이크댄스라는 거야. 그러니까 퍼포먼스에 어떤 의미를 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문재인 정부도 춤을 썼네. 근데 저기는 똑같이 발레를 했으니까 우린 브레이크댄스를 하자. 그렇지. 춤을 쓰긴 써야겠는데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초창기보다 기본 틀은 있어 이제. 초창기는 엉망진창이었는데 이제 하도 욕을 먹어서 틀은 있는데. 제가 아까 북한 행사랑 비슷하다는 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반복해서 같은 사람이 진행해요. 북한 행사는 되게 그 진행자가 정해져 있어요. 누군지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아나운서. 행사 주인공을 비춰주는 게 아니라 최고 통치자를 그렇지. 계속 비춰주면서 최고 통치자가 갑자기 무대 앞으로 나온다거나 박수를 안 쳐도 되는 상황에 박수를 친다거나, 세 번째는 맥락 없는 퍼포먼스가 펼쳐져요. 네 번째는 갈등, 분열, 적대적 메시지가 줄을 이뤄요. 마지막에 보통 합창이나 찬가로 끝나는데 꼭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조국, 태양. 북한 행사랑 너무 유사하다. 근데 북한보다도 못한 것 같아서 더 걱정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탁현민이 사실은 외국계 회사하고 프로젝트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많더라고. 적어도 올해는 가지 말자. 응? 응? 본인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라고요. 알았어. 그냥 내 의지예요, 내 의지. 알았어. 대신에 두 가지를 하기로 했어요. 오늘 처음 공개하는데, 하나는 뉴스 공장 주말파를 만들자. 나는 안 나오고 주말에 탁현민이 하는 거야. 이거 편집할 거지. 토요일 일요일 해라. 놀면 뭐하냐. 얘기 중에 있고요. 금요일 날 오후가 될지 토요일 일요일이 될지 뭐 그런 것도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야, 느닷없이 얘기하네. 아니, 하기로 돼 있어요.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는 제가 얘기할게요. 여기 다스베이다, 그 다음에 월말 김어준도 있었고 또 뉴스공장도 있었고 여러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근데 김어준과 잘못 엮인 불우한 예술인들이 꽤 많아졌어요. 되게 다 실력이 출중하시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식들 만들었고 혹은 만들어가고 있고, 사실은 그 범 내려온다도 지분이 좀 있지 않아요? 범 내려온다 지분 많아 우리. 네. 그렇게 해서 잘못 엮인 분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크게 뜨면 안 온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크게 뜨고 위대한 사람이 됐는데도 다시 오는 경우는 나 정도 빼고는 난 잘... 못 본 것 같아. 근데 그런 걸로 섭섭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지. 네, 섭섭하지 않아 나는. 네. 어쨌든 얘기를 마무리 짓자면, 요 컨텐츠들로 김어준과 인연을 맺었던 여러 예술 장르들을 콜라보하는
그런 작품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연말 초대형 공연을 한번 해보려고. 물론 이제 연출자로서 김어준을 대할 때 몹시 피곤해요. 말도 잘 안 듣고 뭐 무대 위에 올라가서 자기 멋대로 하고 어쨌든 그런 구성으로 해서 지금 우리 계획하기엔 12월이죠. 12월에 네, 올해 12월에 말에 연말 김어준이 됐던 김어준 플러스가 됐던 하여튼 어떤 제목으로든 공연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기획도 좀 달리 하고 싶어요. 사전에 펀딩을 받아서 공연을 만들고 싶어요. 드라마의 사전 제작과 비슷한 거예요. 이 공연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티켓을 먼저 팔아. 티켓 팔리는 사이즈만큼 할 거예요, 공연을. 100명한테 팔리면 100명짜리 공연을 할 것이고 3,000명한테 팔리면 3,000명짜리 공연을 할 것이다. 도망가지는 않을게요. 자, 그래서 티켓은 곧 준비해서 오픈합니다. 그러면 선착순으로 좌석을 배치합니다. 750명이 모이면 750명짜리 공연을 하고 그 사이즈에 맞게끔 연출을 해보려고 해요. 4,700명이 모이면 4,700명짜리 공연을 만들 것이고 김어준의 말을 최대한 줄이고 퍼포먼스를 최대한 늘리는 걸로. 토크도 있고 공연도 있고 또 탁현민만의 노하우가 있잖아. 예. 뽑아 먹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딴지 마켓에서 일단 티켓을 판매하고 선착순으로 쫙 받아서 그 사이즈를 보고 공연을 어디서 어떤 규모로 할 것이다.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야?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메이저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오늘 만나보실 자연인은 어디 가세요? 벌들의 방어막 프로폴리스. 구강 항균 작용에도 좋겠죠? 100% 브라질산으로 특별하게 만나보세요. 환절기 구강 관리를 위한 선택. 닥스메디 그린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딴지마켓에서 절찬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아이고 오과장. 바이오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이라서요.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세 분 도착 입장. 와우. 드셨죠, 다? 네. 네, 어떠셨어요? 아니, 이거 발사믹 때문에 계속 먹게 되지 않아요? 지금 30년산이 이제 2+1으로 지난주부터 지금 그 행사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거든요? 언제나 오는 찬스가 아니니까 100ml 정도는 금방 먹습니다. 그러니까 2+1 행사할 때 꼭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업은 네. 오늘도 다이어트? 너무 티내고 싶진 않은데 결심이 흔들리고 싶지도 않아요. 네. 아니 근데 다이어트를 했는데 왜 그래? 아니 근데 체중의 변화가 있죠. 체중의 변화는 있는데 워낙 그동안 쌓아놓은 게 많아가지고 탄수화물이 없는 세상은 분명히 전쟁이었을 거야. 사람이 탄수화물 안 먹으니까 까칠해져요. 세상 길에서 눈 마주치는 사람이 다 짜증나요. 근데 네. 이거는 하나 먹어라 진짜. 너무 이거는 진짜 아깝다 진짜. 네. 진짜 이거 코 밑에 갖다 대, 코 밑에. 자, 영화 나온 게 뭐 있어요? 이번 주는 관심 가지실 만한 영화는 없습니다. 넷플릭스. OTT를 넷플릭스, 좀. OTT. 네, 오늘 또 머리 하셨는데, 나도 머리 했는데. 네, 머리 신경 써서 했어요. 네, 하나만 얘기할게요. 올리브 오일도 지금 그 딴지 마켓에서 팔고 있는, 네, 라 리우트낭트 올리브 오일이거든요. 같이 드시면은 정말 찰떡입니다. 네. 제가 어머니가 다스베이더 보시는데,
너 영화 얘기하기 전에 그 물건 팔러 나온 아가씨 굉장히 참하더라. 어디 뭐 쇼핑 방송에 나오는 처자니? 좀 어머니들이 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영화 평론가라고 얘기해 줬어요? 아 그냥 계속 쇼호스트라고 얘기해 줬어요. 자, OTT에서 넷플릭스에 지금 풀린 최고 핫한 작품이 마스크걸이라고. 아, 마스크걸. 네. 3회까지 봤고요. 양지열 변호사의 취향에 굉장히 잘 맞을 것 같다. 기괴하고 음침하고 그런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서로 굉장히 끔찍한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렇게 기괴하진 않아. 음침하지도 않고 사람도 많이 안 죽어요. 사람은 많이 죽진 않는데. 네, 끔찍하게 아무튼. 죽죠. 네. 그냥 일상적인 방법으로 죽어요. 이거 봐, 일상적인 바로 방법이요? 봤잖아. 바로 봤잖아. 일상적인 방법은 늙어 죽는 거죠. 자, 세 분 다 본 것 같으니까 여기는 3편까지 봤고. 아, 저 다 봤는데 제가 이걸 한 줄로 요약을 했어요. 일본 상업적 캐릭터와 미드 에피소드 형식의 절묘한 조화. 일본의 자극적인 캐릭터의 미드 에피소드를 보면 한 사람씩 주인공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변주되면서 연결되는. 1편은 누구의 스토리. 그렇죠, 그렇죠. 2편은 누구의 스토리. 근데 나중에 다 이제 얽혀있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또 되게 한국적인 드라마가 됐네?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지금 글로벌로 4위까지 올라갔어요. 저기 4위, 비영어본 2위까지. 요새 넷플릭스가 집계 방식을 바꿔가지고 우리나라 게 잘 안 올라오게 됐던데 그걸 뚫고 올라간 거네? 네네. 저는 굉장히 잠재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1위도 찍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작품 자체가 완결성이 있어요. 되나? 약간 네, 혐오스러운 그런 마치코의 인생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마치코 같은 면들이 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안재홍 씨나 뭐 네. 염혜란 씨나 와우. 뭐 나나 씨, 뭐 최다니엘 씨, 뭐 이런 분들이 다 되게 엽기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연기들을 잘하셔가지고. 우리 양지열 변호사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4회까지 봤고요. 4회. 최근에 본 한국 드라마 중에는 정말 최고다라고 꼽고, 그리고 양지열 지수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람이 사람을 해쳐야 될 정도의 상황이란 건 가장 극단적인 어떤 감정의 발현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데서 가장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이랄까, 감정이랄까, 이성이랄까 이런 게 드러나니까 저가 무슨 끔찍한 걸 좋아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굉장히 평화로운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마스크걸은 양지열 지수로 여성 캐릭터 2명이 한 사람을 공동 작업으로 죽이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델마 루이스를 떠올리게 만들기도 하고 약간 델마 네, 그런 차를 타고 같이 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오마주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오마주에 가깝죠.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푹 찍어야지 발사믹이 딱 흡수를 해요. 발사믹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도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향이 확 살아나고. 아니 여보 이거 영상 만들다가 남은 예산 있지? 이거 싹 다 사. 싹 다 사. 세 분 다 평이 좋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염혜란 배우가 에피소드 3의 주인공인데 이 에피소드 하나만 가지고 영화제 여우주연상 주고 싶을 정도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네네. 너무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시고. 안재홍 씨는 오타쿠 연기가 경지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되게 잘생긴 청년이잖아요. 근데 오타쿠 분장을 해놓으니까 와우. 와, 진짜 일본 애니메이션 오타쿠들이 쓰는 그 일본어 말투에다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 근데 나나랑 한재희 두 배우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또 그렇게 기괴하지만은 않아요. 마스크걸이 하나 있고 OTT에 또 디즈니 플러스에서 하고 있는 무빙이라는 작품도 그것도 지금 평이 되게 좋던데. 네, 멜로가 굉장히 짙어. 스피드 011 광고 카피가 그 시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로맨스는 세대와 공간을 가리지 않는다. 뭐 그러니까 뭐죠? 학교에서 연애하고 네네. 뭐 안기부에서 연애하고 국정원에서 연애하고 뭐 이런 얘기. 앞으로는 좀 더 액션이 강해지지 않을까. 무빙의 정서를 좋아하시는 분은 마스크걸의 정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거고요. 한국에 있는 예. 정서예요? 그러니까 무빙은 초능력자들이 나와서 막 엑스맨처럼 싸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썸 타요. 연애해요. 초능력자들인데 썸 타는 거야? 네. 썸 타요. 그럼 몹쓸 영화가. 양지열 지수가 제로죠. 근데 1회부터 7화까지 보게 된 원동력은 고윤정 배우가 너무 예뻐요. 그냥 넋을 잃게 만드는 네, 뭐 이러다 그냥 지나가는 거야. 보면은 영화 속 인물들하고 잘 빠져보니까 김미선한테 빠져가지고 한참 얘기하는데 이번엔 누구? 고윤정이라고. 배우라고. 신인 배우입니까? 헌트에 나왔던 여주인공.
이정재가 돌보는 여학생으로 나왔던. 아, 어린 여학생. 건방진? 예. 뭐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는데. 그쵸. 근데 이 뽀샤시한 시리즈에 들어오니까, 아, 이정재 감독이 이렇게 예쁜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그따위로 써먹을 수가 있느냐라는 분노와 함께. 우리, 거엽다는 영화를 볼 때 사심이 크게 작용하네. 매우 크게 작용해 보니까.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주인공과 사랑에 잘 빠져야 영화 유튜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디즈니 플러스의 무빙. 무빙하고. 넷플릭스의 마스크걸. 마스크걸. 네. 요게 간만에 나온 평가가 높은 네네. 두 작품입니다. 오늘 디플에서 오픈한 게 아소카가 스타워즈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만달로리안처럼? 예, 만달로리안처럼. 루카스 필름을 디즈니가 통째로 인수했거든요. 디즈니 플러스가 최근에 경영이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캐시카우들을 모조리 뽑아먹고 있는 중이다. 자, 스타워즈 덕후들 들어오세요. 이런 드라마가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근데 되게 해외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완성도라든가 이 캐릭터의 어떤 카리스마? 같은 거는 굉장히 뛰어나서 아주 지금 평가가 좋습니다. 뭐 로트토마토나. 근데 만달로리안이 성공작이잖아요. 그 정도 되나 보지? 그런 것 같아요. 평가들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오비완도 평이 괜찮지 근데 오비완은 쉐시야. 사실은 스타워즈 스피오프 시리즈 좋아하는데 네네. 아우 쉐시야. 스베이다 등장하는 장면은 굉장히 호평하던데. 다스베이다는 여러 시리즈에 등장해요. 근데 거기 나온 다스베이다는 아무나 꺾을 수 있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가 오펜하이머 보고 나서 약간 오펜하이머에 대한 변호를 하겠다고. 저는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오펜하이머가 이제 공산주의자였냐 이런 걸 가지고 막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겪었던 상황하고 거의 같은 모습인 그렇게 거예요. 오버랩에서 볼 수 있다. 예, 사실 미국 소련은 그때 당시 동맹이었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도 당시의 지식인들 입장에서는 나치즘이나 파시즘이나 일본의 천황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런 독재와 싸우기 위한 대안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지적 실험이었고 그래서 지식인들도 굉장히 많이 직접적으로 가담하기도 하고 공부도 하기도 했었는데 딱 2차 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되면서 확 돌아서서 그때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다 미국에서는 메카시로 열풍이 불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었고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했죠. 다 죽였죠, 사실은. 오펜하이머를 이 비공식 청문회에서 막 몰아붙이고 이런 장면들도 나오는데 그나마 오펜하이머는 살아있을 때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도 싸우고 변명할 여지라도 있었죠. 지금 우리나라 국가보훈부에서 사회주의 활동 경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서원을 박탈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펜하이머 영화에서는 과거처럼 묘사가 되지만 우리는 지금 그 일을 또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대통령부터 공산 세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반국가 전체주의가 있다고 하고. 아니, 그 오펜하이머가 그 공산당이야? 자, 입장! 네, 안녕하세요. 저도 잘 만들고 재밌는 영화라는 데는 동의해요. 근데 아이맥스 절대 필요 없고 저는 OTT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상영 시간이 3시간이기 때문에 보다가 좀 피곤하면 정지 눌러놓고 다음날 또 보고 이 말 했다 진짜 여기저기서 욕을 진짜 드립다 먹었는데 여기서 제가 욕할게요. 네네. 만든 사람들은 굉장히 섭섭해할 수 있는 말인 것 굳이 같아요. 저는 극장에서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게 양자역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닌 분들은 그냥 OTT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또 신장식 리스트를 들춰봐야 되잖아. 오펜하이머 얘기 앞에서 쭉 했어요? 오펜하이머 마스크걸이랑 무빙? 무빙은 난 어벤져스보다 더 재밌게 봤어. 왜냐면 신장식 변호사님 말랑말랑하고 좋아하시잖아요. 연애하니까? 아니. 한효주하고 조인성 그렇게 생긴 사람들은 썸 타겠지 자기들끼리. 평범한 우리 이웃에 있는 초능력자들 얘기가 재밌었어요. 블랙미러 시리즈 새 시즌이 나왔는데 1편이 너무 재밌었어. 시즌 1편 재밌습니다. 존 is awful. 네. 존은 끔찍해. 라고 하는 건데 두 가지 질문을 던지거든요. 소위 AI 시대란 뭘까?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존이라고 하는 여성이 저녁 때 집에 와서 넷플릭스로 보이는 두둥 하는 소리까지 넷플릭스야. 넷플릭스를 딱 봤는데 본인의 삶의
삶이 그대로 재현된 드라마가 나오는 거예요. 오, 설정 재밌다. 네.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봐야 되겠어, 이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게 아다르고 어달라서 요만큼만 들어도 사람이 되게 나쁜 놈이 될 수도 있고, 요만큼만 들어도 사람이 되게 멋진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요. 무조건 재밌어. 근데 블랙미러 나머지 것들 평이 되게 안 좋던데, 이번에는. 아, 그래요? 이 편이 너무 재밌어. 지금 헐리우드가 파업하고 있잖아요. 작가부터 배우까지 다 파업한 이유가 뭐냐면 AI 때문이야. 맞아. 작가들은 시즌 1은 내가 썼어. 근데 시즌 2는 AI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작가료를 어떻게 받지? 배우들은 그런 제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 이틀 동안 나랑 일 좀 하자. 이틀 동안에 인간의 기본적인 뭐 행위, 밥 먹는 거, 똥 싸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찍어. 그 다음에 그거를 AI를 이용을 해서 연기를 시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본 동작을 입력한 다음에 그렇지. 실제 배우로서의 역할은 AI가 그렇지. 렌더링 해가지고 해버린다. 근데 제가 나가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사파를 AI가 그려주기 시작했어요. 프로그램 아니, 나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AI가 우리 삶 속에 많이 들어왔어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사파가가 우리나라 사건 프로그램인데 미국 사람처럼 그려놨냐? 라고 물어봤더니, 형, 몰랐어요. AI가 그려주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마침 그때 이미 헐리우드에서는 파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영화판에 AI 들어오지 마라. 작가부터 배우까지 싹 다. 그렇지. 지금 당장이야 AI로 만든 동영상이 이거 이상하다 싶지만 좀 지나면 구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구분 안 되게 하는 핵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야, 이틀 동안 일 좀 하자 하면서 그 사람의 말하자면 생체 데이터를 다 받아 놓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거를 써먹는 거는 그 다음 스텝이라는 목소리는 이제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가 있어요. 사실은. 좀 어색했어요. 까지만 하더라도 어색했잖아요. 그 골짜기에 가 있었지. 네. 근데 지금은 구분을 못 해요. 조만간 정치 영역에서도 AI가 만든 가짜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CCTV다 그러면서 내놓으면 몰라 우리. 아니, 목소리는 아예 구분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한 적이 없는 통화.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또는 충분히 가능하죠. 간 적이 없는 곳에 CCTV로 찍히는 영상. 여성과의 데이트. 가능하다고. 얼마 전에 제가 그 임재범이 부르는 슈퍼샤이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임재범이 이런 노래 왜 불렀을까? 알고 보니까 AI로 만든 거야. 헐리우드 배우들 몸뚱아리로 사는 사람 아니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 모든 걸 카피할 수 있는 기술이 그런 나왔으니. 거죠. 네. 나 이게 AI 반대 파업이 헐리우드에서 진행 중인데 또 그걸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참. 네. 블랙미러 하다가 지금 이재명까지 갔지 지금. 이게 깔때기야.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하긴 해야 돼. 앞에 백현동 얘기했는데 대장동으로 구속시킬 수 없어요. 근데 백현동으로도 안 돼요. 안 되니까 쌍방울 이것저것 다 오는 거야.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이 뭔지도 몰라 사람들. 이재명이 북한 가고 싶은데 돈을 쌍방울 대신 내줬다는 거야. 정치인이 방북하는데 왜 돈을 쌍방울을 통해 줘? 말이 안 되잖아?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뇌물이든 제3자 뇌물이든. 북한. 그럼 북한을 압수수색을 하든지 소환 조사를 하든지 그거 없이 재판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거 어떡할 건데. 어차피 북한이 말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누구 하나 잡아가지고 돈 줬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만드는 방식이 뭐냐면 김성태를 봐주기 내지는 협박을 하는 거죠.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이제 디스카운트를 싼 티켓을 끊어주려고 하고 있는 거고 김성태를 3쿠션으로 해서 이화영을 협박을 하는 거예요. 김성태의 진술에 따라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죄가 더 무거워질 수도 있고 가벼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오전에 김광민 변호사라는 분이 오늘 오전에 갔다 왔어요. 전달한 소식이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김성태 거짓말하고 있다. 나는 이재명에게 보고한 적 없다. 법정에서 이 사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밝히겠다. 오늘 오전에 이화영 부지사가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해 준 이야기입니다. 장윤선 기자가 오늘 이제 뉴스아이킥에 나와서 그 얘기를 전해줬어요. 중요한 얘기다, 이건. 예. 중요한 대목이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계속 이화영 부지사가 보고했다라고 검찰발 언론 플레이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사자가 그런 적 없다. 예. 당사자가 김성태 거짓말하고 있다. 내가 이제 법정에서 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회유 협박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밝히겠다. 주변인들 회유하거나 그들을 압박해서 이재명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만든다.
이게 대장동부터 쭉 이어져 오는 수법이에요. 근데 나는 이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이 제일 웃깁니다. 북한이 제3자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제3자 뇌물 판례 뭐 이런 거 보면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사건에서는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다니던 절에 시주를 하게 했어요. 절이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북한을 절이나 종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잖아요. 제3자가 될 수 없어요. 최순실 사건 같은 경우는 미르재단, K재단 여기가 이제 제3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국정농단 사건에서 두 사람은 경제적 공동체 관계 또 공범 관계에 있었잖아요. 그럼 북한과 이재명이 박근혜 최서원 관계냐. 나 이 제3자 뇌물이 너무 웃겨. 이게 용어가 제3자지만 사실은 그 사람에게 직접 주지 않아도 될 만큼 가까운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미르재단 있잖아.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미르재단에 줬단 말이야. 얘가 제3자예요. 근데 그 제3자 최순실이 관리하는 미르재단은 최순실이 박근혜와 경제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제3자가 성립이 됐어. 근데 북한하고 연인 관계야? 그러니까 경제적 공동체 관계야? 북한하고 절이야? 북한하고 묶여야 된단 말이야 지금. 거기 가서 살거나 연인 관계로 거기서 출마하거나. 동기가 설명이 안 돼요. 동기가 설명이 안 되니까 성남 FC 건에서는 동기가 뭐였어? 정치적 이익이야. 정치적 이익. 성남 FC에서는 난생 처음 보는 법리지. 성남 FC 때는 축구 구단이었단 말이야. 축구 구단이 잘 돼서 인기가 올라가면 이재명이 인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게 동기야. 이런 제3자 뇌물죄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김정은 뜻이 아니면 안 되는 사회에서 이재명을 불러서 평양시내에서 퍼레이드를 해주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뭐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미르재단에 돈을 주면 그 미르재단이 나중에 박근혜 퇴임 후를 관리하는 재단이 될 거 아니야. 그 재단을 최순실이 관리하지만 최순실과 박근혜를 경제적 공동체로 봤기 때문에 이게 묶이는 게 가능한데 북한하고 이재명은 묶어야 된단 말이야. 거기 출마할 거야 어떡할 거야. 묶을 수가 없으니까. 인기가 올라간다. 축구구단한테 광고를 줬는데 그 축구구단은 자기 게 아니야 이재명 게. 축구구단이 잘 되는 게 무슨 이득이야. 인기가 올라가잖아. 시민구단 잘해서 인기 올라가면 안 돼? 그게 죄야? 그게 범죄야? 그게 죄야? 근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축구구단 정도가 아니라 북한이야. 이게. 그러니까 북한이야. 북한이 계약서 써가지고 퍼레이드 뭐 1시간 동안 해주고 뭐 헬기 띄워주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확인할 거야. 제3자 뇌물죄가 제일 웃겼어요. 그럼 북한이랑 공동체여야 돼. 이재명이랑. 김정은 숙녀도 동생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 정도가 나와야 돼 이게. 아니 곽상도 결혼하고 분가하면 아들하고 아버지도 이익공동체가 아니라 뇌물죄가 아니라며. 자식도 분가하고 결혼하면 이익공동체가 아니라며. 근데 북한하고 이재명이 이익공동체야? 김정은이 어느 날 나 사실은 이재명 이게 얼마나 코미디야. 정말. 씨발 진짜 잔뜩 법률 용어 쓰고 조중동에서 막 때리고 포탈에 뜨면 대단한 범죄가 벌어진 것 같이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장을 치고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가 난들 그 상태로 총선을 치르면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이 단순히 이재명이란 정치인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건에서는. 진보 진영의 일종의 종잣돈인 거예요. 종잣돈 털어버리려고 하는 것이고, 또 선거는 기세잖아. 기세를 꺾어버리겠다는 거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떠나서 여기서는 이재명을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낼 수는 없는 거야. 쟤네들이 목을 끌고 가도 그냥 보낼 수는 없는 거야. 돈이 들어간 게 없어.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도 나왔다가 또 나왔다가 아무리 찾아도 돈이 그쪽으로 넘어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배임, 제3자 뇌물, 배임, 제3자 뇌물.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뺑뺑뺑 도는 거예요, 지금. 검찰이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것만 모아보면 이재명 대표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돈은 안 챙기고 정치적인 이득만 챙겼잖아요. 심지어는 북한과 한 몸이래. 그러면서 조직폭력배하고도 치네. 그렇지. 이게 다 사실이면 그냥 국민 통합 아니에요?
2017년 탄핵 직후에 문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때 안희정, 박원순, 김경수, 이재명, 민주당의 탄탄한 미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다 떠났잖아요. 이제는 이재명 하나 간신히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보면 야 이재명은 책임되는 거 아니야. 뭘 갖다 붙이든 북한 제3자 뇌물 붙여. 만약에 다른 케이스에 북한을 제3자 뇌물죄를 붙여 넣으려고 하면 위에서 깨졌을 거예요. 야 미친 새끼야.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든지 쥐어따서 갖다 붙이라는 거야. 그 뒷감당은 정치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은 그냥 한 사람의 정치인이 아닌 상황이 된 거예요. 주목해야 된다 지금부터. 영장 불구속 기소 등의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한다. 야 이건 공소권 남용에다가 직권 남용 아닌가? 이재명을 기소하는 자체가 범죄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직권을 남용하고 공소권을 남용하는 검찰에 대해서 조금 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요즘 들어요. 잘 견디고 이겨내는 게 지금은 중요한 시점이다였는데 기존까지는 견디는 것도 진보니까. 근데 이제는 불만큼 분 거 아니야? 그게 지금 분기점 같아요. 이 백현동 건하고 대북송금 사건이 마지막이거든요.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효한 거 있잖아요. 이번 주 초에 갑자기 그 처음에 7급 공무원 그 폭로했던 사람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거 사실은 이재명이 쓴 겁니다. 보수 쪽에서는 그걸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 카드를 가지고 아파트 디지털 키패드 배터리도 그걸로 바꿨고 샌드위치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드신 거기 때문에 샌드위치 값만 다 모으면 100만 원은 된다. 뭐 이런 걸 막 되게 진지하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사력을 다하고 있다. 마지막 전선이다라는 생각이. 이재명 대표를 샌드위치 100만 원어치 먹었다고 쳐. 그걸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해야 되겠어? 그게 아니라 샌드위치 100만 원어치 먹었다고 치자고. 난 그것도 뻥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뭘 붙이자면 이재명 대표가 나는 10원 한 장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거짓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걸로 양평 종점 변경 이런 걸 덮을 수가 있냐고. 업추비도 있잖아. 업추비. 휘발된 업추비. 업추비 함부로 얘기하지 마. 예전에 그 윤성호 평론가랑 빙수 먹으러 다녔었잖아요. 영수증을 잘못해서 바지 주머니에 넣고 빨았어요. 세탁기 한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잉크가 그대로 있더라고. 다 늘러붙은 영수증을 가지고 여기 딴지 PD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PD님이 거엽다님 카드사에 요청하시면 그래 메일로 보내줍니다.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PD님께서 한 2초 정도 침묵이 흘렀는데 이 바보야 이 뜻이지. 가로치고. 전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비웃고 있구나 나를. 원본이 있든 없든 카드사에 전화해서 다 받으면 돼요. 엑셀 파일로 다 옵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개인정보 가렸다고 하잖아요. 밥 먹은 시간, 밥 먹은 식당 상호, 그건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김어준은 12시에 밥 먹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김어준 1명, 1시 10분에 밥 먹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신장식 1명. 이렇게 되면 밥 먹은 시간이 개인정보가 돼요. 그런 게 아니잖아. 그걸 갈아놓고 개인정보래. 상호가 무슨 개인정보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네. 나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근데 왜 검찰 구내식당은 휘발이 안 되냐고. 검찰 구내식당도 상호 가리고 먹은 시간 가려야지. 구내식당에서 먹은 사람의 개인정보는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앞에 얘기했는데 오늘 본 것 중 제일 웃긴 건 민방위 훈련 리플렛 봤냐고. 내가 그럼 퀴즈를 낼게. 행안부가 알려준 핵 폭발 후 행동 요령이 뭔지 알아요? 행안부가 핵 폭발 후 행동 요령을 리플렛으로 만들었어. 몰라. 방사능 피하기. 아 그렇게 써 있어? 잠깐만. 가짜 뉴스야! 가짜 뉴스야! 핵 폭발 후 방사능과 낙진 피하기.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진짜로 있어. 말도 안 돼. 핵 폭발 후 방사능과 낙진 피하기. 아니, 이거 어떻게 진짜로. 피하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이거 농담이 아니라 확인해보세요. 이거 진짜로. 나는 아직도 안 믿어. 이런 거 있네요. 낙진 피하기. 핵폭발 반대 방향으로 엎드리래요. 뭐? 가슴이 닿지 않으려면 푸시업 자세를 해야 됩니다. 푸시업 자세를 해야 되는데 동시에 어떻게 길을 막냐고. 귀마개를 여기다. 준비를 해놔야 되나 봐. 예. 폭풍이 멈출 때까지 엎드린 자세를 유지하래요. 야, 그럼 등 뒤로 핵폭풍이 지나가는 거야? 그렇게 하라는 거지. 무슨 뭐 흙먼지 피하는 거야? 아, 그리고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샤워를 하래. 아니 이게 7, 80년대에 만들어졌던 인쇄물은 이런 게 들어가 있었어요. 저도 저 군대에서 있을 때 보고 있어요. 네. 그 초기에 오펜하이머가 핵실험했을 때 그때 수준의 얘기 60년대 얘기, 60년대 얘기. 지금 저걸 갑자기 초등학교 다닐 때 간첩 식별 요령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새벽에 양복을 입고 농구화를 신고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 그 수준이에요, 저거. 그런 사람이 간첩. 89년대 나왔던 전교조 교사 식별 요령. 촌지를 받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전교조 교사야. 자, 여러분은 이제 민방위 훈련할 때 뭘 준비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어요. 자, 라디오. 아, 죄송합니다. 라디오 MC. 라디오 이렇게. 구해야 돼. 라디오, 성냥, 양초. 배가 바닥에 닿지 않게 반대 방향으로 엎드려 입을 벌리고 눈과 귀를 막기. 너 한번 해봐요. 이게 가능해? 나는 배가 다. 핵무기 대피 방법. 즉각 대피하시오. 어떻게 즉각 피하라는 거야? 터진 다음에 즉각 피하라는 거야? 생물학 무기 대피 방법도 기가 막히네요. 음식물은 15분 이상 조리 후에 섭취하래요. 샐러드 먹지 말라는 얘기야. 샐러드 먹지 말라는 얘기야. 샐러드 먹지 말라.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다. 아니, 서울에 핵폭탄이 떨어졌는데 무슨 방사능과 낙지를 어디서 피하라는 거예요? 대체 시발. 이 리플렛의 목적이 실제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리플렛이 아니기 때문에 이따위로 만든 그러니까. 이 리플렛을 보고 야, 씨, 겁먹어 빨리. 겁먹어. 겁먹으라니까. 그래서 우리 한미일 모여가지고 확장 억지 이런 거 한 거잖아. 그 얘기하려고 만든 리플렛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겁을 먹겠냐고 이걸 보고. 국민 전체를 초등학생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다행스러워요. 저는 이거 보면서 누가 진지하게 받아들였어 이거. 옛날에는 진짜 그 야간 등화관제 훈련 이런 것도 하고 그랬잖아요. 등화관제가 뭡니까? 이런 거를 억지로 하는 공무원들은 안타까운데 여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이 등화관제 때 301호 불까 하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랑 사실은 똑같은 거야. 지구방위대 대통령님과 함께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지켜야지. 에라이. 핵폭발 후에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사능 피하셔야 돼요. 전 국민이 뱃살을 줄이고 플랭크 연습을 한다. 그러면 우리 살 수 있는 거예요. 플랭크를 하면 등 뒤로 핵바람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방사능과 낙진만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함께 살 수 있다. 지나가고 나면 라디오를 틀어서 귀를 기울이세요. 그렇지. 그리고 성냥을 꼭 쥐고 있어야 돼. 이 바보 새끼들 진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이제 혼자 외롭게 당하게 두면 안 됩니다. 이제는 비 같이 맞아줘야 될 시간대가 왔어요. 끝!